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가 아닌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며 방역 체계 전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9월 중에 유행 규모를 조금 더 안정화하는 게 중요한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6명꼴로 위드 코로나에 찬성하는 것으로 YTN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20대와 30대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했지만 40대 이상은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 응답률이 우세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등 1,46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독감 무료 접종이 오는 14일부터 시작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진행하는 만큼 연령대별 접종 시작 시기를 다르게 하는 등 접종을 분산할 계획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입원 환자와 사망자가 지난 겨울철 대확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입원 환자와 사망자가 크게 늘면서 미국 의료 체계는 다시 지난해와 같은 위기에 놓였습니다. 영국에서 일부러 코로나19에 걸리게 만든 뒤 관찰하는 인체 감염 실험 결과가 곧 나올 예정입니다. 연구진은 인체 실험을 통해 코로나19가 감염자의 후각과 면역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규명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대로 인원 제한 완화 등을 검토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이 정상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세계 최초로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내 손 안의 개인 비서, 국민 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정보를 손쉽게 안내받고 간편하게 신청하여 지급받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지원금의 신청과 지급에 디지털 강국, 전자정부 선도국가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것입니다. 특히 대면 서비스업과 관광, 문화업, 소상공인과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대로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 대한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등 앞으로 점점 더 영업 정상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원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카드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접속이 한때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먼저 내가 지급 대상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건보공단이나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 행안부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네이버나 카카오톡, 토스 등에서도 가능합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 6월 부과된 건보료를 기준으로 정해졌는데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민센터에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카드 충전,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골라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이번 주부터 시작됐고 오프라인 신청은 13일부터입니다. 카드 충전의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카카오뱅크, 토스 또는 연계은행을 통해 지역사랑 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상품권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선불카드는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온 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이런 식으로 금요일까지 진행되고 주말 이후부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대개 신청 다음 날 지급됩니다.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약 2달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으신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되므로 그럼에도 시작부터 신청 인원이 몰리면서 오전 한때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이를 가장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가는 스미싱 범죄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행안부 국민비서나 카드사 등 출처가 분명한 알림 메시지를 활용하고 의심스러운 메시지는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코로나 상생 지원금과 관련해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한 이의신청 접수도 시작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1월 12일까지 2개월가량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코로나 상생 지원금 관련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의신청 사유는 올해 7월 1일부터 11월 12일 기간 내 출생, 해외 체류자 귀국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등입니다. 권익위는 이 신청의 원활한 접수를 위해 국민지원금 신청과 동일하게 출생 연도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이 신청은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고 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증빙 서류를 첨부해 6월 30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 소재지 지자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정부가 미국 제약사 모더나로부터 받기로 한 코로나19 백신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모더나 백신 255만 2천 회분이 6일 오후 1시 38분쯤 KEO-256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5일 오후에도 모더나 백신 126만 3천 회분이 인천공항에 들어왔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23일 이후 총 675만 9천 회분의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이 공급됐습니다. 이는 모더나사가 9월 첫째 주까지 공급하기로 약속했던 물량 701만 회분의 96.4%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나머지 미공급 물량 25만 1,000회분을 비롯해 이달 공급분에 대해서도 모더나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상과 방역을 병행하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이 검토되는 가운데 찬반 양론이 여전한데요. YTN이 위드 코로나에 대해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지금까지의 방역 대책이 감염 경로 추적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통한 확진자 억제였다면 거리 두기 등을 일부 완화하면서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위드 코로나입니다. 이달 말이면 접종 완료율이 50%를 넘을 예정인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위드 코로나 조기 전환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 결과 찬성이 58.5, 반대 34.3, 잘 모르겠다가 7.2%였습니다. 권역별 찬성률은 대구 경북 64.4, 광주 전라 64.0, 서울 지역이 60.1이었지만 부산 울산 경남은 찬성과 반대가 42.2 대 46.8로 오차 범위 내에서 반대가 더 높았습니다. 연령대별로는 18세에서 29세까지와 30대에서는 찬반 격차가 오차 범위 이내였지만 40대 이상은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 응답률이 우세하게 나왔습니다. 특히 40대와 60대는 찬성 응답률이 각각 68.0%와 67.0%로 높았습니다. 이 밖에 중도 성향 51.4 대 44.8, 무당층 48.1 대 45.4로 찬반 격차가 오차 범위 이내였지만 진보 성향의 62.1,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60.2, 보수 성향 67.6, 국민의힘 지지자의 58.0%가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일 무작위로 선정된 전국 만 18세 이상 11,000여 명에게 전화조사를 실시해 500명이 최종 응답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단계적 일상 회복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부는 위드 코로나가 아닌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없앤다는 의미로까지 들려 방역적 긴장감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다며 단계적 일상 회복 논의에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9월 중에 유행 규모를 조금 더 안정화하는 게 중요한 조건이라며 정부는 방역 체계 전환에 관심이 집중돼 방역 긴장감이 떨어질까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꺾이지 않는 확산세 속에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 경증 환자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일부 생활치료센터에서 이전 입소자가 쓰던 물건이 그대로 남아있거나 곰팡이가 피어있는 등 위생이 엉망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아이를 키우는 김모 씨는 11살짜리 아들이 최근 확진 판정을 받아 지난달 중순 인천의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 청소를 안 했나 싶을 정도로 위생이 엉망이었습니다. 바닥엔 머리카락과 음식 부스러기가 잔뜩, 에어컨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화장실엔 이전 입소자가 쓰던 목욕 제품이 남아 있었습니다. 청소를 했는데 그걸 깜빡했는갑다고 치워달라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화장실 보니까 변기 뚜껑을 여는데 오물하며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리고 머리카락도 너무 많고.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보통 입소자 100명 안팎을 돌보는데 의사와 간호사 9명, 직원 20여 명이 투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자체 요청으로 최근 갑작스레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준비가 미흡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7월 말 전에 다 에어컨 청소 다 됐고요. 그리고 방이 지저분하다, 먼지 있었다 그런 거는 지금 있을 수 없는 거고요. 다른 데는 주로 이제 호텔, 연수원 이런 곳이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확진자가 격리되는 전국 생활치료센터는 80여 곳. 갈수록 병상은 빠르게 차고 있지만 관리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불만도 여전합니다. 많은 확진자가 나오면서 생활치료센터 등이 확충되고 시설의 미비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감염 등의 위험성이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자 관리가 부실한 생활치료센터에서는 최근 사망자가 잇따라 나오기도 했습니다. 관리 인력 정비와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치료를 점점 확대해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14일부터 독감 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생후 6개월에서 만 13세 어린이와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질병청은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진행되고 있어 대상군별, 연령별 접종 시작 시기를 달리하고 사전 예약을 통해 의료기관과 날짜별로 접종을 분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지정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실시되며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기관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세계 방산 5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우주와 극초음속 등 미래 국방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분야 투자가 내년 대폭 확대돼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된 내년 국방 예산에 방사청 소관 국방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올해 본 예산 대비 76% 증가한 1조 4,851억 원으로 책정해 우주 국방기술 내실화에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무기체계 개발용 핵심 기술이나 전략 부품과 신기술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미래 도전 국방기술 예산은 올해보다 136% 늘어난 2,844억 원으로 책정돼 극초음속 추진체계, 무인 자율, 우주 등 8개 분야에 집중 투자할 예정입니다. 해양경찰이 2025년까지 자체 초소형 인공위성을 개발합니다. 해양경찰청은 초소형 위성 개발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42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의 첫 자체 초소형 위성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2025년에는 2대 이상의 인공위성이 우주로 발사될 예정입니다. 초소형 위성은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양 사고나 해양 오염 등을 기상 상황이나 시간 관계없이 언제든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초소형 위성이 개발되면 독도와 이어도 배타적 경제 수역 등을 침범하는 외국 관공선이나 불법 조업 외국어선 등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입원 환자와 사망자가 지난 겨울철 대확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연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의 영향으로 신규 확진자 증가율은 다소 둔화했지만 후행 지표인 입원 환자와 사망자 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져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현지 시간 4일 기준 미국의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2주 전보다 12% 증가한 10만 2,2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평균 사망자는 53% 늘어난 1,544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지표 모두 지난 겨울 대확산 때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사망자의 경우 올해 3월 이후 처음으로 1,500명을 넘겼으며 이는 한 달 전인 8월 초보다 5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입원 환자는 7월에 비해 거의 3배로 늘었으며 8월에 비해서는 2배로 늘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16만 900여 명으로 2주 전과 비교해 증가율은 7%였습니다. 신규 확진자 증가율이 다소 둔화한 가운데 확진자 수치를 뒤따라가는 후행 지표인 입원 환자와 사망자 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의 영향으로 입원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미국의 의료 체계는 또다시 지난해와 같은 위기를 겪고 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선 오는 20일부터 접종 완료 8달이 지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 접종을 대대적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미국 역시 부스터샷을 위한 백신 수급에는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부스터샷을 위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준비하려 했지만 데이터 준비 등의 이유로 당초 계획과는 달리 화이자만 준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다시 4만 명을 넘어선 영국이 추가 봉쇄를 피하는 방안으로 백신 여권 카드를 꺼냈습니다. 나딤 자하위 백신 담당 정무차관은 5일 잉글랜드는 이달 말부터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장소에 코로나19 백신 여권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자하위 차관은 겨울에 방역 규제를 다시 강화하지 않으려면 백신 여권이 가장 좋은 방안이며 추가 봉쇄를 하지 않도록 전력을 쏟겠다고 BBC와 스카이뉴스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 또 이달 말이면 18세 이상 성인은 대부분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백신 여권 적용 대상은 미정입니다. 영국에서 사람을 일부러 코로나19에 걸리게 만든 뒤 관찰하는 인체 감염 실험 결과가 곧 나올 전망입니다. 영국에서는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연구진과 옥스퍼드대 연구진이 지난 봄부터 코로나19 인체 감염 실험을 벌여왔고 올가을 내 동료 평가를 거친 초기 결과를 발표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실험 참여자는 18세에서 30세 젊은 층 50명 정도인데 연구자들은 인체 감염 실험으로 코로나19가 증상을 나타내기 전 감염자의 호흡과 심장 기능, 후각이나 집중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면역이 얼마나 지속하는지 명확하게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험 참여자가 중증에 빠졌을 때 확실한 치료법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인체 감염 실험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군과 민간인 대피 작전을 완료했다고 선언했지만 여전히 수백 명의 미국인이 인질로 억류돼 있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독일을 도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탈레반과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텍사스를 지역구로 하는 하원 외교위 간사인 공화당 마이클 맥콜 의원은 현지 시간 5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미국인과 아프간 통역사들이 탑승해 있는 비행기 6대가 억류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n fact, we have 6 airplanes at Mazar Sharif Airport, 6 airplanes with American citizens on them as I speak, also with these interpreters, and the Taliban is holding them hostage for demands right now. 맥콜 의원은 미 국무부가 이들 항공기의 이륙을 승인했지만 탈레반이 활주로를 정리하지 않아 비행기가 이륙할 수 없는 상황이며 사실상 탈레반이 이들을 인질로 붙잡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맥콜 의원은 탈레반이 향후 현금 또는 자신들에 대한 합법성 인정 등 뭔가를 점점 더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맥콜 의원은 이 정보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AP통신은 이와 관련해 마자르 이 샤리프 공항의 한 직원이 미국이 전세낸 것으로 추정되는 항공기 몇 대가 공항에 서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또 전세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방법이 없다고 미 국무부 직원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메르켈 독일 총리는 그동안 독일을 도왔던 아프간인들을 구하기 위해 탈레반과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edizinische Versorgung und wir müssen einfach mit den Taliban darüber sprechen, wie wir auch Leute, die für Deutschland gearbeitet haben, weiter außer Landes bekommen und in Sicherheit bringen können. 메르켈 총리는 특히 원조기구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가운데 현재 위협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을 구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현지 시간 5일 각국의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맞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교황은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신자들에게 격동의 순간 아프간 사람들은 피난처를 찾고 있다면서 그들 중 가장 취약한 이들을 위해 또 많은 나라가 새로운 삶을 원하는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보호하도록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또 아프간 내에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도 구호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교황은 아프간 집권 세력인 탈레반이나 그들의 정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아프간 젊은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루 종일 뛰어놀던 반려견이 갑자기 한쪽 다리를 잃었다면 어떨까요? 반려견이 마음까지 다치진 않을까, 혹시 반대편 다리에 무리가 가진 않을까 걱정될 텐데요. 불의의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어야 했던 반려견에게 의족으로 새 삶을 선사하려는 보호자가 있습니다. 오늘 슬기로운 펫생활에서는 반려견 의족과 또 재활 훈련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어느 날 갑자기 선물처럼 찾아온 특별한 반려견 땡칠이. 불의의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었지만 여전히 밝고 씩씩한데요. 과연 땡칠이는 장애를 딛고 다시 건강하게 걸을 수 있을까요? 장애를 가진 반려견을 위한 의수족 보조기의 모든 것, 슬기로운 펫생활에서 알아봅니다.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한 애견 카페. 많은 반려견들이 보호자와 함께 이곳을 찾았는데요. 이 드넓은 잔디밭을 누비고 다니는 반려견들 중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땡칠아! 땡칠이! 땡칠아! 쏜살같이 달려오는 이 녀석. 땡칠이 왔어? 이 아이가 오늘의 주인공 땡칠이입니다. 올해 2살 된 땡칠입니다. 평소 지칠 줄 모르는 강철 체력의 소유자라는 땡칠이. 하지만 여느 반려견과는 달리 뛰는 모습이 좀 다른데요. 자세히 보니 땡칠이의 앞다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체 녀석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땡칠이가 원래는 다리가 있던 아이였는데요. 후천적으로 사고가 나서 다리 한쪽을 잃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여름 한 공사 현장에서 오른쪽 앞다리가 절단된 채 발견됐다는 땡칠이. 유기견 보호단체에서 구조했지만 입양처를 찾기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무렵 보호소를 찾은 정훈 씨가 땡칠이를 만나게 됐다는데요. 다리가 절단된 상태로 뼈가 노출되어 있고 이제 출혈이 있고 그리고 너무 작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믹스견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정서상 이제 많은 분들이 품종견을 좀 더 선호하는 게 사실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키우던 이제 영구랑 외형적인 생김새가 좀 너무 닮은 거예요. 영구와 땡칠이 정말 형제처럼 똑 닮은 모습이네요. 그런 땡칠이와의 만남이 운명처럼 느껴졌다는 정훈 씨. 아내와 상의 끝에 장애를 가진 땡칠이를 입양하기로 결심했다는데요. 그렇게 땡칠이는 정훈 씨 부부에게 소중한 가족이 되어줬답니다.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여름의 끝자락. 외출해서 돌아온 땡칠이에게 휴식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평소 보호자가 운동을 마친 땡칠이에게 꼭 해주는 게 있답니다. 장애를 가진 땡칠이의 남은 다리에 혹시 무리가 가진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마사지를 해주고 있는 건데요. 지금 3족밖에 없다 보니까 무게가 불균형하게 분배가 되어서 그런 건지 되게 근육이 뭉쳐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근육질인지 뭉친 건지 제가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주물러 주면은 생각보다 되게 세게 주무르는데 도망가지도 않고 좀 즐겨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만히. 사실 땡치리는 몸이 자라면서 체중도 증가해 남은 세 다리만으로 균형을 잡고 걷는 것이 점점 힘겨워지고 있답니다. 이 아픈 다리로 인해서 이제 뭐 남아 있는 다른 부분, 다른 다리라든지 혹은 뭐 척추라든지 건강상의 이상이 번지게 될까봐 그런 부분이 많이 염려가 됩니다. 서울의 한 동물병원에서 땡치리의 사연을 듣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연 땡치리의 현재 다리 상태는 어떨까요? 지금 혹시 걸으면서 좀 문제가 있거나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아무래도 내 사족 보행이 아니고 이제 3족 다리가 3개다 보니까 뒷다리가 좀 어쩔 때 보면은 약간 어설프게 걷는 것 같은? 이제 아직 어리기도 하고 네. 아직은 세상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다른 다리에 많이 움직이면 우리가 가요. 특히 걸을 때에 몸에 받는 하중하고 뛸 때, 달릴 때 하중은 달라요. 그래서 얘는 가능하면 간단히 걷는 것들을 많이 위주로 운동하셔야 되고 뛰거나 심하게 달리면 체중이 나머지 다리에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네. 정훈 씨, 혹시 땡치리의 남은 다리에도 이상이 생긴 건 아닌지 초조하기만 한데요. 장애를 가진 땡치리의 오른쪽 부위를 비롯해 나머지 다리를 살펴보기 위한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고관절도 이상이 없어요. 다리가 굉장히 튼튼하네요. 근육량은 우측도 좋은데 좌측에 비해서는 근육의 양이 좀 작아요. 아무래도 우측으로 좌측으로 체중을 더 이동해서 그런 것 같고. 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정밀 검사가 실시됐는데요. 우측에 후지 쪽에 보면 고관절 쪽에 약간의 이제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현재까지 엑스레이 소견에서는 정상으로 판독이 됩니다. 하지만 땡치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력이 좋고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남아있는 다리들에 하중이 많이 걸려서 부하가 많이 걸려서 관절이 조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이번엔 땡치리의 평소 걷는 습관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가 이어집니다. 우선 땡치리의 발에 잉크를 묻힌 후 흰 종이 위로 걷게 하는데요. 이때 종이 위에 남겨진 발자국을 통해 땡치리의 보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밖으로 나오세요. 네, 됐습니다. 과연 땡치리의 보행 습관은 일반적인 반려견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좌측 앞다리는 좌측 앞으로 내밀고 우측 앞다리는 우측 앞으로 내밀어야 되는데 다리가 한쪽밖에 없으니까 이제 다리를 집을 때 좌측 앞다리가 몸통의 중심에 가게끔 짚고 뒷다리도 마찬가지로 집을 때 세 다리밖에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정중으로 자꾸 찍는 거예요, 보행을. 보통 네 다리로 걷는 반려견의 경우 앞발과 뒷발이 평행을 이루며 보행하기 때문에 앞발을 디딘 지점에 뒷발이 닿는 발자국 형태를 보입니다. 하지만 다리가 3개밖에 없는 땡치리의 경우 왼쪽 앞발과 2개의 뒷발 모두 몸의 중심부 쪽으로 치우쳐서 딛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의족을 하게 되면 다리를 집을 때 네 다리에 있는 강아지처럼 잘 보행을 하게 되고 하게 되면 힘이 분산되기 때문에 뭐 일상생활 하는데도 문제가 없겠지만 각 다리의 관절에 아무래도 부하가 좀 덜 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리 만들까 다리? 응? 땡치리 다리 만들까? 다리 아픈데? 응? 검사 결과 땡치리는 장애로 인해 몸의 균형이 무너지고 관절에도 무리가 올 수 있어 의족 착용을 권유받았는데요. 의족을 착용할 수 있게 되면 뭐 땡치리 스스로에게 삶의 질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실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더 이제 나아진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을지 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반려동물 의수족 보조기 전문 업체에서 땡치리에게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낯선 장소에 호기심을 보이는 땡치리. 의수족 보조기 전문가가 그런 땡치리를 유심히 지켜보는데요. 저희가 난케이스라고 말을 하는 이유 자체가
만들기가 어려운 것도 만들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왜냐하면 이미 아예 없는 부위이기 때문에 없는 부위를 모든 걸 재현해내야 되고 그 관절의 위치까지 다 재현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게 많습니다. 사실 모든 보호자님 마음은 다 똑같으세요. 사실 의족을 해서 아기가 잘 걷고 잘 보행을 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는 알지만 현재 한부가 아예 없는 부위다 보니까 이제 왼쪽 다리를 서포트를 해서 왼쪽 다리가 최대한 아기가 살아있는 동안 더 이상 악화가 되지 않는 선에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개념으로 사실 의족을 접목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땡치리에게 꼭 맞는 의족을 제작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나섰습니다. 정확한 측정을 위한 석고 본뜨기는 물론 레이저 포인트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밀한 부분까지 살피는데요. 의족 제작을 위한 모든 과정을 마친 땡치리. 기다림의 시간만 남았는데요. 땡치리도 이제 스스로가 몸에 무리가 좀 덜어지고 너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지금도 씩씩하고 잘 뛰어놀지만 앞으로 더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땡치리는 자신에게 꼭 맞는 새로운 다리를 선물 받을 수 있을까요? 드디어 땡치리의 의족이 완성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땡치 한번 올려주실래요? 네. 난생 처음으로 의족을 착용하게 된 땡치리.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데요. 과연 땡치리는 의족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땡치리가 네 다리로 걷는 법을 익히기 위해선 재활 훈련이 필요한데요. 천천히 뛰지 말고. 세 발로만 걷는 것이 몸에 이제 완전히 적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네 발로 보조기를 탄 상태에서 걸음을 걸으려면 새로운 어떤 보행을 배워야 되는 거죠. 땡치라? 이제 땡치리가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의족을 한 채 걸어볼 차례. 그런데 아직은 네 다리로 걷는 게 영 어색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내 정은 씨를 향해 네 다리로 성큼성큼 다가오는 땡치리. 첫날치고는 의족에 꽤 적응이 된 것 같죠? 내치김에 뜀박질까지 해보는데요. 아직은 조금 서툴고 불안정해 보이지만 의족 적응을 위해 계속해서 재활 훈련 및 검진을 이어나갈 거랍니다. 이렇게 밝고 씩씩한 땡칠이라면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금방 다른 아이들처럼 자연스럽게 뛰어놀 수 있을 것 같고 힘들 텐데 잘 이겨내서 적응 잘 해가지고 더 나아진 모습 보고 싶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다리를 잃었지만 보호자의 보살핌 속에 미소를 잃지 않았던 땡칠이. 이제는 멋진 새 다리로 제2의 삶을 힘차게 걸어나가길 응원합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의 사용이 늘면서 눈이 건조하고 뻑뻑한 느낌이 드는 안구 건조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구 건조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매년 2% 정도씩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안구 건조증의 증상과 원인, 또 치료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인천 성모병원 안과 김용찬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구 건조증은 미세먼지도 많고 또 공기가 건조한 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봄철인 3월 다음으로 오히려 덥고 습한 8월에 이 안구 건조증 환자가 많이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네. 여름철은 습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안구 건조증 발생이 적지만 이 때문에 오히려 실내에 더 오래 머물게 되고 따라서 선풍기, 에어컨 바람도 많이 쐬게 됩니다. 예. 안구 건조증의 원인은 크게 눈물 증발의 증가와 눈물 생성의 감소로 나눌 수 있는데 네. 실내에 오래 있어 에어컨 바람에 많이 노출되고 공기 순환이 부족해지면 눈물 증발이 증가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아, 네. 네. 자, 그런데 일단은 눈이 좀 뻑뻑하다 싶으면 안구 건조증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안구 건조증의 증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눈물이 부족해서 눈의 보호막이 잘 형성되지 못하면 눈의 각막, 결막에 있는 세포 등이 탈락합니다. 예. 네.
환자들마다 표현한 것이 매우 다양합니다. 간지럽다, 뭐 눈이 피곤하다, 눈썹이 들어간 것 같다, 눈이 부시다, 눈곱이 많이 낀다, 눈물이 많이 난다 등등이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는 그런 증상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안구건조증이 생기는 원인은 뭔가요? 네, 일상에서 경험하는 안구건조증의 경우 눈을 깜빡이면 안구가 좋은 눈물층으로 코팅이 되는데 눈을 많이 사용하는 상황, 즉 어딘가를 집중해서 쳐다보는 상황에서 눈을 덜 깜빡거리게 됩니다. 예. 이럴 경우에는 각막 위에 눈물층이 말라서 안구건조증 증상이 심하게 발현됩니다. 예를 들면 책을 오래 읽거나 컴퓨터를 오래 보시거나 운전을 하거나 등등의 상황들입니다. 네. 보통 때는 1분에 15회 정도 눈을 깜빡거리게 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해서 무엇을 쳐다보시면 1분에 4회 정도로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의 그 발현 원인 중에 하나는 마이봄샘의 염증이 있습니다. 예. 마이봄샘은 위아래 눈꺼풀, 속눈썹 부근에 있는 눈물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지질층을 분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지질층은 눈물을 각막으로부터 달아나지 못하게 해서 눈을 보호합니다. 네. 이 마이봄샘이 연세가 많으시거나 화장을 많이 하시거나 또 이 부근이 청결이 유지되지 못할 경우에는 이 부근에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질층이 효과적으로 분비되지 못해서 눈물층이 망가져서 눈물 증발이, 눈물 코팅이 없어져서 심해지게 됩니다. 예. 또 하나는 눈물 생성의 부족은 눈물샘의 기능 저하와 연관되어 있는데요. 연세가 많으실 경우에는 생성이 부족해질 수 있어서 갱년기 여성분들의 경우는 이 점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예. 젊었을 때는 눈을 오래 뜨고 있어도 건조증이 적지만 나이가 40세 이상이 되시면 눈물의 생성이 부족하게 되고 그래서 눈을 뜨고 있으면 더 쉽게 증발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생활 습관이나 어떤 눈물 관련 기관의 문제가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자, 그런데 라식이나 라섹 같은 시력 교정 수술을 받고 난 뒤에 눈이 갑자기 뻑뻑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런 그 수술도 안구 건조증의 원인이 될 수 있나요? 네. 라식, 라섹 등의 굴절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수술로 잘려진 각막신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각막신경이 각막 감각에 따라서 눈물 분비를 촉진하게 되는데 각막신경이 잘려지게 되면은 이러한 과정이 손실돼서 눈물 분비가 부족해지고요. 네. 이에 더해서 컨택트 렌즈를 착용을 오래 하신 분들도 안구 건조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 컨택트 렌즈를 장기 착용을 하시게 되면 각막신경이 둔화되게 되고 그러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막신경이 둔해져서 눈물 분비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아, 네. 또 하나 더해서 여러 약물들이 또 눈물 분비를 저하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콧물 감기약, 신경 안정제 등이 있습니다. 예. 노인 인구에서는 이들 약제들을 아무래도 더 많이 사용하시는 편인데요. 눈물 생산도 적은데 이들 약제 때문에 건성한 증상이 더 심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네. 시력 교정 수술뿐만 아니라 뭐 렌즈 또 특정의 먹는 약을 통해서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군요. 네. 자, 그런가 하면 안구 건조증으로 인해서 다른 안과 질환도 발생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질병이 생길 수 있나요? 네, 안구 건조증이 치유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다른 각막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각막 상피가 손상되고 방치된다는 의미는 덧붙여 말하면 눈 각막, 결막 표면에 작은 찰과상이 있는데 이게 낫지 못하고 계속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상황이 악화한 경우에는 각막 상피의 편평상피 화생과 고블렛 세포 상실 등과 같은 병리학적 변화를 동반하게 되는데요. 이랬을 경우 일부 심각하게 진행됐을 경우에는 각막의 궤양, 신생혈관, 그리고 각막의 흉터, 더 심하게는 각막 천공 등이 생겨서 시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예. 안구 건조증 증상이 오래 지속이 된다면 꼭 참지 말고 진료를 받아야겠군요. 네. 자, 그렇다면 안구 건조증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네. 치료에 인공 눈물이 있겠지만 그것 외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다양한 접근법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악화 환경을 피해야 하고 또 질 좋은 눈물을 더 오래 머무르게 하고 또 눈꺼풀을 잘 닦아내는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악화 환경이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환경에 노출됨, 연기와 먼지가 많은 환경들,
그래서 헤어드라이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 히터, 에어컨 등의 환경이 많이 노출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네. 특히 이러한 장치가 눈을 직접 향하도록 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때는 보안경을 쓰시거나 시선을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 중에 컴퓨터 사용 등으로 집중할 시에는 깜빡임 비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깜빡이는 횟수를 늘리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또 눈을 비비시면 더 자극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하시고요. 덧붙여서 겨울철에는 가습기를 사용하면 건조한 실내 공기에도 수분을 보충하여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눈물을 더 오래 머물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알려주시죠. 네. 그 눈물 구멍을 막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 예. 각 눈 안쪽에는 위아래 두 개의 눈물점이 있습니다. 이 눈물점들을 통해서 눈물이 눈에서 배출돼서 코 속으로 흐르는데요. 예. 이 눈물점에 뚜껑을 끼워가지고 눈물을 흘러나가는 배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방법은 비강으로 흘러나가는 눈물 흐름을 차단해서 더 많은 눈물을 안구 내에서 머무르게 할 수 있게 합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린 마이봄샘의 염증은 아침과 밤에 따뜻한 찜질과 순한 비누 등을 사용해서 눈꺼풀 청소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인공 눈물의 사용이 있겠습니다. 네, 방금 인공 눈물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인공 눈물은 병원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증상이나 렌즈 종류에 따라서도 이 인공 눈물의 종류가 좀 달라져야 할까요? 네, 인공 눈물은 환자의 자연 발생 눈물, 본연의 눈물을 보완하고 눈물막 본연의 특성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눈물막은 수층, 지질층, 점막층의 3가지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수층은 여러 전해질 효소, 단백질 등의 혼합물이고, 지질층은 눈물막의 증발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런 지방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막층은 뮤신이라는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어 눈물막을 각막의 표면에 고르게 분포하게 하고 깜빡이는 동안 마찰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예. 일반적으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인공 눈물은 보존제가 들어 있습니다. 예. 사용 기한을 연장하고 세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존제가 함유되어 있지만 이 경우 약한 독성이 있어서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는 각막 상피에 손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소프트 콘택트 렌즈 같은 것을 사용을 하면 눈물이 저류가 일어나서 순환이 안 됩니다. 예. 이 경우에는 보존제에 의한 독성이 심화될 수 있으니까 무보존제 인공 눈물을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거고요. 또한 하루에 눈물약의 사용 횟수가 많으신 경우에도 무보존제 인공 눈물 사용이 유리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 본연의 눈물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인공 눈물을 많이 자주 사용하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가급적 눈을 자주 깜빡거리고 건조한 환경을 제거해야 합니다. 예. 네. 무보존제 인공 눈물로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가벼운 국소 스테로이드제나 시클로스포린과 같은 국소 면역 억제제도 사용해 볼 수 있고요. 또 P2Y2 퓨린 수용체 작용제인 디카포솔 이런 약제도 있습니다. 결막 내 세포에서 직접 유체와 뮤신의 분비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떠한 인공누액이라도 그 핵심 기전은 약성분이 각막에 붙어서 너댓 시간 동안 눈물을 잡고 있어서 그동안 각막의 수분을 유지시키는 그런 기전입니다. 따라서 눈물약을 이보다 자주 넣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좋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본연의 천연 눈물이 감소시키는 결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선 그 눈의 나쁜 그 환경부터 좀 개선을 하고 그리고 인공 눈물의 어떤 지나친 의존은 피해야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안구 건조증은 증상이 완화됐다가 또 갑자기 또 악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반복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쉽게 낫지 않는 만성 질환으로 봐야 할까요? 네, 안구 건조증은 보통 만성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만성 질환이라고 치료를 포기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잘 관리해서 건강하고 편안하게 생활하시도록 마음 먹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만성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약을 먹고 운동해서 관리를 잘하면 괜찮을 것이라는 믿음이 사회에 퍼져 있습니다. 이처럼 접근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저는 건성환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봄, 가을에 건조할 때는
피부에 로션을 바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관리를 해서 살이 트지 않게 먼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처럼 건성환도 인공 눈물을 먼저 잘 사용하고 눈꺼풀의 청결을 유지하고 눈 깜빡임을 더 자주 하는 것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자주 드립니다. 예. 자, 치료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안구 건조증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속 습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인공 눈물을 자주 넣는 것보다는 눈을 자주 깜빡거린다. 그래서 깜빡임으로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길게 약 5초 동안 이렇게 눈을 오래 감고 있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예. 또 이제 에어컨 등 바람이 직접 오지 않게 해서 눈물을 나가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눈에 바람이 직접 닿지 못하게 보안경이나 바람의 방향들을 조절해 주세요. 네. 그리고 또 연세가 드셔서 나이가 뭐 40이 되시면 40 이상이 되시면 누구나 노안이 있으시므로 예. 가까운 것을 보려고 너무 눈을 부릅뜨지 말고 돋보기 착용으로 편안하게 작업을 하시면 오히려 눈 깜빡임이 증가돼서 건성하는 증상을 오히려 줄이실 수 있습니다. 예. 또 인공 눈물을 사용하시는 타이밍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나 책 등을 보는 업무를 해서 집중하시기 전에 선제적으로 인공 눈물을 사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네. 눈이 말랐을 때가 아니라 마르기 전에 미리 이제 선제적으로 인공 눈물을 쓰는 게 좋다. 예. 네, 이 부분은 또 팁으로 알고 있어야겠네요. 네.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눈을 너무 혹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피부 관리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이 눈 관리도 잘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성모병원 김용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인공지능 사업추진 윤리원칙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원칙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제도 마련과 장기적 비전과 실행 과제 제시 등 국가 인공지능 사업을 추진할 때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이 모두 9가지로 제시됐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윤리원칙 25건을 조사해 공통으로 담고 있는 가치를 토대로 윤리원칙을 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세대 태양전지로 꼽히는 페로브스카이트를 습기가 있는 환경에서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건국대 이만종 교수팀은 끓는 점이 낮은 용매를 이용해 습윤 환경에서도 고효율 페로브스카이트를 태양전지를 제작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끓는 점이 낮은 용매를 이용하면 습윤 환경에서도 효율이 22%에 달하는 태양전지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용매는 습윤 환경에서 변형을 일으켜 페로브스카이트 형성을 방해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항암 치료가 잘 듣지 않는 난치성 암을 유도하는 유전자를 규명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연구팀은 대장암 환자의 암 조직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CD45 유전자가 발현된 암세포는 자가 재생 능력이 있어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에 살아남고 암 증식과 재발을 유도한다고 밝혔습니다. CD45 유전자를 저해하는 물질을 개발하면 암세포의 항암 치료 저항성을 낮출 수 있다며 이번 연구가 난치성 암의 새로운 치료 전략을 개발하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노믹트리가 대만 바이오 기업 ACT 지노믹스와 아시아 암 조기 진단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노믹트리는 ACT 지노믹스의 유통망을 활용해 얼리텍 대장암 검사를 싱가포르와 태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에서 사업화하고 기술 수출과 암 조기 진단 연구 개발을 공동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히토류가 들어가 있는 광물 공급이 끊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산업이 수동을 해야죠. 융합 기술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죠.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 자원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데요. YTN 사이언스 휴먼 다큐 브라보 K 사이언티스트에서는 광물 자원 융합 기술을 개발해 미래 자원 확보를 위한 발판을 마련 중인 지질학자 고상모 박사를 만나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